오랜만이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자, 흥선대원군. 자, 나라 안과 나라 바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취했죠? 네. 왕권을 강화했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 우리 왕권 강화 차원에서 세도 정치를 이제 끝내버리고 경복궁을 막 다시 크게 지었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탐관 오리들이 막 세금도 많이 거두고 뭐 서원이라는 곳에서 막 그 양반들이 이제 뭐랄까 백성들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정시켰죠? 나라 바깥에서 접근해오는 외세에 대해서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여섯 글자로. 통상, 수교, 찬성, 거부. 찬성했어요? 거부했어요?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오니까 걔네랑 외교했어요? 안 했어요? 형성대원군 때는. 거부했죠? 그죠? 제너럴 셔먼, 자, 당시 이제 천주교도들 박해했죠.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우리 좀 무역 좀 해보자, 교류해보자 하고 오니까 그 배를 어떻게 해버렸죠? 평양 사람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전국에다가 척화비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외국이랑 이제 외교 안 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자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뭐 하게 돼요? 최익현이라는 양반 유생의 상소로 스스로 물러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하, 하야하게 되죠. 고종이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양반 유생이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친정을 시작을 하죠. 근데 고종이 친정을 시작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요? 대원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며느리 명성 황후가 정치 욕심이 별로 없는 여자였어요? 많은 여자였어요? 많은 여자였죠. 성이 뭐였죠? 명성황후 성이? 민씨였죠. 그죠? 명성황후 민씨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높은 관직에 다 하나씩 이렇게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면서 이제 고종과 더불어서 민씨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됐죠. 이렇게 명성황후랑 성희 같은 가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척족이라고 불렀죠. 자, 때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이라는 걸 일으켰죠. 운요라는 배를 보내서 그 인천의 영종도라는 섬을 막 포격해서 공격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약탈해 가기도 했잖아요. 이때 조선 정부가 약간 겁을 먹은 것도 있고, 그동안 이제 외국에 대해 한번 문을 열긴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문을 열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개항이라고 부르죠. 항구를 열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항. 개항과 더불어서 체결한 조약이 무슨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이었죠. 그죠? 강화도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아닌 조약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좋은 내용을 앞에 담아놓은 것 같지만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칭찬한 내용이에요? 그거 왜 써놓은 거죠? 청나라가 자꾸 조선과 일본 관계에 개입할까봐 그걸 아예 차단하려고 써놓은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한 게 많은 조약이었죠. 자,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 두 글자를 뭐라고 불러요? 외국 문화 받아들이는. 개화라고 부르죠. 개화 정책이 추진되잖아요.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로 만들어졌던 게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막 외국 문화를 새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열심히 추진하는데 우리 대표적이고 하나 기억해야 되는 조선에 원래 오군영이라는 5개 부대가 있었는데 그 90군데를 어떻게 했어요? 몇 개로 줄였어요? 2개로 줄였죠. 그죠? 그러면서 신식군대를 만들죠. 그 신식군대 이름이 뭐였죠? 별, 기군이라는 부대였죠. 그리고 외국 문화를 배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만약에 뭐 예지가 프랑스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민서가 독일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랑스 문화를 배우고 독일 문화를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프랑스에 가거나 독일에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 관리들을 일본에 보낸 거예요. 일본에 보낸 관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수신사. 청나라에 보낸 관리를 영선사. 자, 그리고 미국에도 관리들을 보내죠. 미국에 보낸 사람들을 보빙사라고 불러요. 근데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잘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자,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분란이에요? 이모 분란. 1882년. 이때 구식군인들의 월급을 그 민씨 척족이었던 민겸호라는 사람이 몰래 그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고 있었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민겸호를 죽이고 명성황후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명성황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때? 못 찾았죠. 명성황후가 무관의 등에 업혀가지고 몰래 궁녀로 분장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를 못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을 대표할 정치가로서 찾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명성황후랑 사이가 안 좋았던 흥선대원군을 찾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찾아와서 자기들 리더로 세우잖아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죠. 근데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이거를 누가 제압하러 다시 들어오죠?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이걸 진압하러 오죠. 그래서 이모군란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된다?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이때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돼요? 청나라 군대가 흥선대원군을 잡아다가 청나라로 끌고 가버리죠. 왕의 아버지가 청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모군란을 어느 나라 군대가 진압해줬다고요?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 3천 명이 이때부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리고 사대문 밖에 거주하면서 몹쓸 짓을 했단 말이에요. 3천 명이.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금 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저 대문 밖에 뭐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막 총칼 들고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무력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 눈치 보느라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었어. 이때 우리 청나라 간섭 물리치고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근대화를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젊은 관료들이 있었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개혁이 무슨 정변? 갑 갑신정변이었죠. 그죠? 1884년. 갑신정변 우체국,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이제 그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킨 정변이에요. 자, 그래서 민씨 척족들, 친청 세력들을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준비를 완벽히 했어요? 아니면 허술했어요, 많이? 허술했죠? 결과적으로 청나라 군대가 또 와가지고 갑신정변을 제압했죠. 자, 이모군란에 이어서 갑신정변도 어느 나라가 진압을 했어요? 청나라가 진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잠시 서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물러가기로 하죠. 자, 그러면서 열강들의 내정 간섭이 이래저래 심화되죠. 갑신정변 이후 10년이 지났어요. 자, 여기 앞에 갑자는 몇 년마다 돌아와요? 10년마다 돌아오죠? 갑오년이 밝았죠? 갑오년이 몇 년이에요? 10년마다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1800 몇 년이에요? 94년이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갑오년에 있었던 이 중요한 사건들 세 가지를 쭉 배웠어요. 자, 이 갑신정변 10년 뒤에 있었던 이 갑오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빠르게 되새김질 할게요. 동학이란 종교 기억나요? 이 동학이란 종교는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죠. 근데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란 사람이 어떻게 됐었어요? 동학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형당했죠. 백성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재우가 뭐 죄 지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최재우가 억울하다. 우리 교조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 교조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운동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동학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 전라도 고부라는 동네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었죠. 자, 이 관리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걷고 막 일 시키고 때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조병갑의 합정, 나쁜 정치에 못 이겨가지고 고부, 전라도 고부에 살고 있던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1894년 갑오년에 시작된 무슨 봉기? 고부봉기. 이 고부봉기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운동, 무슨 운동? 다 같이 따라 읽어봐. 무슨 운동이라고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무슨 년에? 갑오년. 무슨 년? 1894년 갑오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봉기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광군이 이걸 잘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봉기 계속해서 이제 파죽지세로 자,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도 서울을 향해서. 자, 그랬더니 정부가 또 놀랬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원병을 요청했나요?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몇 번째예요, 지금 이번이? 세 번째죠. 언제? 이모군란 때, 갑신정변 때, 그리고 지금 동학농민운동 때 무려 세 번이나 청나라에 도와달라 그럽니다. 청나라는 뭐 오케이 하고 또 도와주러 왔죠? 이거 진압하려고? 자, 근데 문제는 청나라만 온 게 아니라 웬 뜬금없이 연락도 안 했던 어느 나라가 같이 덩달아 왔어요. 일본이 덩달아 상륙을 했죠. 그죠? 자, 정부나 농민군이나 이걸 의도한 거예요? 이걸 의도한 게 아니죠. 외세가 들어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군이랑 동학농민군이랑 타협을 해요. 일단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해산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러.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 군대였죠. 일본 군대가 인천으로 상륙해가지고 예상 밖으로 어디를 공격했어요? 우리 수도 한양을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해 왔다고요? 한양을 공격한 다음에 고종이 살고 있는 어디를 점령했죠?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한 말. 너희 신분제도 남아있고 전혀 근대적으로 개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본이 먼저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적 개혁을 했으니까 너희 근대적 개혁 우리가 시켜주려고 왔어. 남의 나라 개혁을 하고 말고를 무슨 상관인데 일본이 와가지고 개혁을 해주겠다 말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선 정부에다가 개혁을 강요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 무슨 개혁이에요? 가보년에 시작된? 따라 읽어봐. 무슨 개혁? 가보 개혁. 일본의 강요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일본은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청나라를 완전히 물리치고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마음으로 온 거죠. 그죠? 그리고는 청나라를 공격해요. 이제 경복궁 점령하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전쟁이 시작되죠? 청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누가 조선을 차지할 건가지를 놓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학 농민군들은 이걸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외세가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려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2차 봉기. 자, 근데 청일 전쟁은 애초에 시작부터 청나라가 준비를 더 잘했을까요? 일본이 더 준비를 잘했을까요? 일본이 훨씬 더 준비를 잘해왔어요. 일본은 갑신정변 때 청한테 한번 진 이후에 절치부심, 이를 갈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청나라를 몰아내고 이 조선에다가 일본 깃발을 꽂기 위해서 10년 동안 잔뜩 준비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청나라가 일본을 한 번이라도 이겼다 그랬어요? 못 이겼다 그랬어요? 한 번도 못 이겨요. 다 일본이 이겨요. 자, 그래서 마침내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궁극기무처라는 기구를 없애요. 이 궁극기무처는 일본이 경복궁 점령한 직후에 조선에게 너희 근대적 개혁해라고 강요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자, 선생님 봐봐.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승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승기. 승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기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거의 압살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일본이 야, 조선 너네 개혁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궁극기무차 없애. 대신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가 있던 박영효를 귀국시켜가지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붙여서 조선의 개혁에 뛰어들어요. 이게 2차 가보기예요. 자, 마침내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청나라가 이겼어요? 일본이 압승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도시였던 어디? 시모노세키에서 자, 이제 일본과 청나라 간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조선은 어떤 나라다? 조선은 어떤 나라다? 자주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또 들어갔죠. 이거 조선 조우라고 한 거예요, 일본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뭐 부정하려고 한 거예요? 청나라 종주권 부정인데 이건 이제 종주권 부정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는 아예 조선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해버려, 이제? 상실해버려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가 무려 배상금을 일본한테 몇 냥을 물었어요? 2억 냥. 이 2억 냥은 지금으로 치면은 일본 4년치 예산이라 그랬어요. 일본 국민들 세금 전체적으로 거둔 거 4년치라고. 적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졌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땅도 뺏겨요. 타이완. 타이완이 섬이죠. 이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지금도 타이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대만이라고 들어봤어요? 대만과 중국의 요동반도 지역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됐죠. 요동반도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요동반도가 여기에요, 여기. 자, 근데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가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게 됐는데 여기를 일본만 노린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여기를 노렸어요. 러시아란 나라도 여기를 노리고 있었죠. 여기를. 자,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된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압력을 넣었던 이 간섭을 무슨 간섭이라고 부른다? 삼국 간섭이라고. 자, 일시적으로 일본이 깨갱하게 됐어요. 중국에게 빼앗았던 땅을 다시 돌려주게 되고, 자, 이때 친청 세력, 우리 뭐 하면 청나라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죠. 이 민씨 세력들은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일본이 지금 깨갱하니까 누구한테 또 붙으려고 했어요. 지금 일본을 무력화시킨 러시아에게 붙으려고 했죠. 그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 기껏 무너뜨렸더니 누가 조선을 꿀꺽하려고 그래. 누가? 러시아가 조선을 꿀꺽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인 세력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 여자. 명성황후죠. 이 명성황후를 제거해야겠는 거예요.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여우사냥. 이 여우가 누구예요? 명성황후죠.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명성황후를 을미년에 죽여버렸죠. 우리나라 왕비를 일본 사람들이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따라 읽어보세요. 을미사변. 그리고 나서 친일파들을 대거 보내가지고 일본이 다시 한번 조선에 이런저런 개혁을 강요해요. 그게 을미개혁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생각해봐.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을 막 죽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던 선비들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이게 의로서 일어난 병사라고 해서 무슨 의병? 을미 의병이에요. 자, 국무를 죽였는데 왕이라고 못 죽일 이유가 없죠. 고종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세은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고종이? 처음부터 러시아 아니었는데? 자, 봐봐. 외국 외교관들 머무는 그곳을 그 외교관이라고도 하고 공사관이라고도 하는데 미국 공사관으로 고종이 춘생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경복궁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발각이 돼요. 그래서 경복궁 안에 꼼짝없이 갇히는데 시간 좀 지나가지고 을미의병 때문에 지방에서 막 정신이 없어지니까 일본 군대가 이거 진압하러 갔단 말이에요. 경복궁 방어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군들이 없어지니까. 느슨해졌겠죠? 그때 고종이 몰래 궁녀들 타는 가마에 타가지고 경복궁 밖을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러시아 외교관들이 머무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게 돼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아관이라고 부르죠. 임금이 어디론가 도망가는 거를 파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파천. 근데 어디로 파천했다고요? 아관. 아관이 아라사 공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라사가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가보개혁. 잠깐만. 페이지. 이걸 그냥 보내는 게 낫겠네요. 교재 그대로. 자, 먼저 1차 가보개혁 내용 볼게요.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동학농민군 진압한답시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강요한 개혁이에요. 조선에게. 근데 일본이 강요를 하긴 했지만 두 팔 걷어붙이고 이 개혁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경복궁까지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개혁에 본격적으로 막 끼어들지는 못했어요. 비교적 우리 조선 관리들이 우리 조선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맞춰가지고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비교적 자주적으로 했어요. 왜 일본이 간섭을 못했을까요? 많이? 일본은 지금 상대해야 될 거대한 상대가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랑 싸워야 돼요? 이걸 잘 봐. 이걸 잘 봐. 어느 나라랑 싸워야 돼요? 청나라랑 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에는 일본이 뭐 적극적으로 간섭을 못해요. 비교적 조선 관리들이 물론 일본의 강요가 있긴 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따져가면서 개혁을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자, 광서 연호를 쓰던 거를 개국 연호를 쓰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조선은 왕이 지배하죠. 그죠? 근데 중국은 누가 지배하죠? 왕보다 높은 사람. 황제가 지배하죠. 조선은 왕이 지배하고 중국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황제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조선 왕도 중국 황제가 임명을 한 거예요. 누가 제일 높다고요? 중국의 황제가 제일 높아요. 자, 중국의 황제가 즉위하면 자기 기준으로 연도 세는 것들을 정해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황제예요. 자, 황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평화라는 기준을 정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세요. 적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26년인데 선생님 봐봐. 선생님 아버지가 황제인데 선생님 아버지 황제가 돌아가셔가지고 선생님이 황제로 즉위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버지가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리고 싶다 해가지고 태평이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선생님 아버지가 다스린 해가 28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아버지 황제 돌아가신 그 해는 태평 28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즉위한 건. 그리고 그 해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이 태평 28년, 그 전에는 태평 27년, 이렇게 쓰다가 내가 새 황제죠. 내가 즉위하고 나서 내가 평화라는 거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부터는 뭐가 될까요? 평화 원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가 될까요? 평화 2년, 평화 3년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연도를 세는 방법을 기년법이라고. 근데 그 기년법 할 때 그 기년법의 기준을 정하는 요 칭호를 평화, 태평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연호라고 불렀어요. 연도에 붙이는 칭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붙일 수 있어요, 원래? 중국의 황제만 붙일 수가 있어요.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 때 중국한테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졌죠?
인조가 청나라 황제한테 머리를 숙였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억나요? 그때 이후로 청나라한테 공식적으로 지배를 받는 나라였던 거예요. 선생님 봐봐.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외교 문서를 보내거나 각종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연도를 쓰면은 지금처럼 2026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을까요? 청나라 광서 황제, 광, 광서 15년, 광서 20년, 이런 식으로 중국의 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떤 일이에요? 우리나라 자주적이지 못하고 우리나라 연도 2026, 2024 이렇게 못 쓰고 중국 황제 연호를 갖다가 우리나라 연도를 표기하는 거. 이거 되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개혁 때 이거를 마침내 바꿔요. 광서에서 뭐라고 바뀌었어요? 개국이라고 바뀌었어요. 개국은 무슨 뜻일까요? 개국? 개국이 뭐예요? 개국. 개가 무슨 개자예요? 열개자예요. 오픈이 오픈. 국은 뭐예요? 국. 나라 국자죠? 그래서 개국 503년이 돼요. 왜 갑자기 503이에요? 왜 갑자기 503년이 나왔죠? 개국한 게 몇 년이에요? 개국한 게 1392년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몇 년이었어요? 1894년이었죠. 그러니까 나라 조선 건국된 지 503년 지났다는 얘기. 이해돼요? 그래서 연호를 청나라 연호 광서에서 개국 연호로 바꾸게 됩니다. 이호, 예병, 형공. 조선에는 6개 그 행정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할아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라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예전에는 의정부 하나였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왕실 일이라든지 시시콜콜한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실의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뭐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로 국내부란 부서를 만들고 정치만 담당하는 부서로 의정부를 따로 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실의 사무랑 국정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 개로 나누게 돼. 잘 봐, 집중해. 좀 어려운 용어더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재정 일원화란 말이 있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걷었어. 예를 들면, 지금, 저, 경기도, 뭐, 수원시, 뭐, 기안동,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선생님 봐봐. 집중을 해야 돼. 딴짓하면 안 돼. 경기도 책임자를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지사라고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책임자를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부르죠. 시장은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저, 수원시에도 수원시장이 있어요. 기안동에는 기안동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책임자들이에요. 동의 책임자, 시의 책임자, 도의 책임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임자는 지금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 따로, 경기도지사 따로, 수원시장 따로, 기안동장 따로 세금을 4번 거두는 똑같은 부분인데 세금을 몇 번 거둔다고요? 4번. 자, 이러면은 백성들 굉장히 괴롭겠죠. 그 세금을 여러 군데서 거두는 거를 이제 한 군데서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재정 일원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전에는 쌀로도, 뭐 곡식으로도, 옷감으로도 세금을 거뒀는데 이제는 오로지 돈으로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뭘로만 거두게 됐다고요? 돈으로만 거두게 됩니다. 은행 가면 이제 그 돈을 은행에서 찍어내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돈을 일정 액수를 찍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지폐 본 적 있어요? 자, 이 지폐라는 게, 원래 그냥 그 지폐로서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화장실 갈 때 휴지로나 쓸까요? 실제로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별 쓸모가 없죠. 거기다 뭐 메모할 바에는 그냥 노트나 이런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돈에 가치를 부여하죠. 그죠? 그거로, 그리고 편의점이나 어디서든 뭘 살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한 거죠?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라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자,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갔을 때, 선생님 봐봐.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갔을 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귀한 뭔가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지 그 돈이 더 인정을 받겠죠. 그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치 있다고 여겨지던 보물이 뭐가 있어요? 올림픽 나가면 1등한테 주는 메달. 금이 있죠, 금. 그죠? 근데 금은 너무 귀하죠? 매장량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시 조선이 금을 얼마 갖고 있지도 않았고. 자, 지폐든 동전이든 뭘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집중이 다 깨지잖아. 그냥 들어. 지폐든 동전이든 뭔가를 가져왔을 때, 뭔가 귀한 금속으로 그걸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금은 너무 귀하니까 뭘로 한 거예요? 은으로 한 거예요. 이걸 은본위제도라고. 뭐라고요? 은본위제도. 그리고 여기서 자, 경기도에서 무게 재고 전라도에서 무게 재는 단위가 달라요. 어디서는 킬로그램을 쓰는데 어디서는 뭐 이렇게 뭐 푼을 쓴다든지 척을 쓴다든지 이렇게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거두거나 뭐 길이 재거나 할 때 굉장히 혼란하겠죠. 무게 재는 단위, 길이 재는 단위, 높이 재는 단위를 다 통일한 거예요. 이런 거를 도량형이라고 해요. 무게, 부피, 길이 이런 것들 재는 단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그럼 이거 통일했다는 건 그 예전엔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단위가 통일이 안 된다고 쳐요. 예를 들어 몸무게를 표현하는데 너희 지금 다 뭘로 표현해? 킬로그램으로 표현하죠. 근데 어디서는 몸무게를 뭐 되로 표현하고 어디서는 푼으로 표현한다고 쳐봐요. 그럼 되게 복잡하고 이상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별표 좀 치세요. 신분제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죠. 신분이 뭐죠? 신분이 뭐예요? 민서? 신분이 뭘까요? 몸 신자에 나눌 분자거든요.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몸을 나눈다? 이게 뭘까요? 자, 지금은, 어, 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죠. 그죠? 돈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투표할 수 있죠. 그죠?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옛적 조선에서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양반. 그리고 그 아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중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손으로 물건을 좀 만들어가지고 파는 상민들이 있었어요. 상민. 여기서 상은 일상상, 항상상 그 상자예요. 늘 존재한다는 사람. 늘. 그리고 제일 아래 천민들이 있었어요. 천민. 너희 귀하다란 말 들어봤어요? 귀하다? 천하다란 말 들어봤어요?
천하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귀한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직업에 귀천하면은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네 개의 신분으로 운영되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 중에서 조선을 이끌어가는 제일 핵심 신분이 뭐였을까요? 양반이었어요, 양반. 이 양반의 리더가 누구예요? 제일 우두머리. 한 글자. 왕이에요, 왕. 양반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왕. 이 상민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상민들 하면 누굴까요? 물 뿌리고 수확하고 누구예요? 농사꾼들. 농민들이 상민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양반과 상민에서 반과 상을 따가지고 이런 신분제를 반상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반상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희 이제 TV 봐서 조선시대 사극이 나오면은 양반들 나오고 이 스피치 나오겠죠? 그러면은 양반들이랑 상민들은 보통 같이 결혼할까요? 결혼하면 안 돼요.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결혼해. 근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그게 안 되죠. 양반이 상민이랑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양반이 천민이랑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사극에 나오는 배우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상의 법도를 어겼다. 여기서 반상의 법도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개의 신분으로 운영되는 이 반상제라는 신분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상민을 조금 더 세게 발음해가지고 이 상민은 항상 늘 있는 존재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죠? 그 상민들을 좀 낮춰 불러서 쌍놈, 쌍놈 이렇게 불렀어. 이 상민을 좀 세게 쌍시옷으로 발음해가지고 쌍이라고 얘기했나. 거기서 쌍놈이란 말이 유리한. 에이, 쌍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봐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천민이에요. 그럼 자기도 뭐가 될까요? 천민인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그 부잣집에서 종노릇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이거 불공평하죠. 누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양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신분제 사회였다. 그러니까 재수예요, 재수.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이거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그 나라마다 있었던 신분제가 다 어떻게 되는 추세였을까요? 다 없어지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조선도 이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어떻게 돼요? 마침내 없어지게 돼요. 한국 역사를 고조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5천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5천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신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언제 없어진 거예요? 이 갑오개혁 때 없어진. 신분제가 언제 없어졌다고요? 따라 읽어보세요.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없어져요. 어느 개혁 때? 갑오개혁. 과거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출세하려면 농사 안 짓고 손에 흙 안 묻히고 출세하려면 오로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됐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과거 시험을 합격 못하면은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제가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5년, 6년 있으면은 고3 되죠? 그죠? 고3이 됐는데 수능 시험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다른 시험을 봐야 되게 됐죠. 아무튼 과거 시험이라는 큰 시험이 없어지게 됐어요. 자, 과거 시험이 없어졌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던 한 청년이 있어요. 20살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통 19, 20에 수능 보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공자 맹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려고 했는데 과거 시험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죠? 목적이 사라져 버렸죠.
이 청년이 너무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 당시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예요. 근데 성경책이나 그 외국인 선교사들 다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우기도 했지만 우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랑 통하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영어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요 당시에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선생님 봐봐. 과거 시험이랑 큰 목적이 없어지고 나서 할 게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쇼크를 받아 있다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어 가르쳐주는 그 영어 학당이 배제학당이라는 곳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양반 성격상 먼저 가서 들이대요, 못 들이대요. 양반들은 체면이나 눈치를 봐서 못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가르쳐주는 학당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던 선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비가 기웃기웃 거리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들어와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들어갈 수 있죠.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웬 꼬물꼬물한 지렁이 같은 이상한 글자들을 막 배우는 거예요. 한자가 아닌. 알고 보니까 알파벳이었어.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조선은 암기의 민족이죠? 하루에 영어 단어 200개씩 외웠어. 자, 그리고 그 청년이 6개월 만에 영어를 잘잘잘잘 외워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영어를 막 영어로 연설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승만? 우리나라 1대, 대한민국의 1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죄 지어가지고 잘못하면 끌려가요. 포도청이라는 곳에 끌려간다. 그 다음에 뭐부터 당할까요? 고문부터. 일단 매부터 맞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잡혀가면 뭐부터 맞는다고요? 매부터 맞아.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처벌을 받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처벌을 받아. 이렇게 가족끼리 죄를 연결시키는 거를 연좌제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연좌제.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악습인데 봐봐. 고려라는 나라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아요. 근데 몽골 놈들이 고려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 여자들을 막 납치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몽골로 끌려가서 평생을 부모님이랑 떨어져 못 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이 몽골 놈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여자들을 막 잡아가니까 고려에서도 나름 대책을 세웠어요. 아직 지금 너희 나이 때면 벌써 결혼을 다 했을 나이에요. 이제 막 8살, 9살, 10살 된 어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사귀고 사랑하고 이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근데 아직 그렇게 사랑 이런 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집안 대 집안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살짜리 신랑, 9살짜리 신부박이래.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걸 조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혼. 이거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랑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집안 대 집안끼리 그냥 약속해가지고 결혼을 빨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좋은 풍습, 안 좋은 풍습? 안 좋은 풍습이랍니다. 이 조혼을 이때 없애버려요. 고문, 연좌제, 조혼 이런 안 좋은 그 악습들을 다 이때 없애게 되죠. 과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과부?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부. 누가 일찍 죽은 사람? 누가 일찍 죽은 사람?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과부들이 조선시대 때는 재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혼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재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재혼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보거나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과부들의 재혼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해요. 자식들의 그 출세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조선은 유교 국가죠. 선생님 좀 봐. 뭐 하는 거야? 잘 봐. 충성, 효도. 세 번째 덕목이 남자한테, 남편한테 부인이 충성하는 열이라는 그 덕목이 있었단 말이야. 그 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 과부의 재혼이 허용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포도대장, 뭐 잘못하면 잡혀가는 곳이 그 포도청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청 앞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삼지창 들고 그 앞을 지키는 사람. 포졸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포졸. 근데 이 포도청이 이제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뀌어요? 경무청. 이 경무청이 근대에 뭐예요?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청. 오로지 한자만 쓰다가 이제는 공문서에 모두 쓰게 돼요. 같이 한글도 같이 쓰게 돼요. 자, 가보 2차 개혁 보세요. 1차 가보 개혁은 일본이 간섭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죠. 왜 못했다 그랬어요, 일본이? 누구랑 싸우느라고? 청나라랑 전쟁 치르느라고 개혁에 간섭을 많이 못했다 그랬죠. 자, 근데 2차 가보 개혁은 좀 얘기가 달랐죠? 일본이 전쟁에서 승기를 청나라를 계속해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개혁에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가 있고 10년 동안 친일파가 돼버린 누구? 박영효를 조선에 귀국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일본이 박영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내린다. 2차 가보개혁 내용 보면은 좀 기억할 만한 거 하나만 볼게요. 재판소가 만들어져. 이게 뭔 내용일까요? 재판소. 재판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재판하는 곳이겠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재판을 하는 곳이 분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봐봐. 재판을 누가 다 했을까, 옛날에는? 사또가 다 했어요. 자, 사또는 그 지방관이에요. 사또가 지방에서 재판, 행정, 입법, 군사, 사또를 이제 수령이라고도 부르죠? 이 지방관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저기 어디야? 안양시에 사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또가 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안양시의 법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죄인들이 오면 재판도 할 수가 있어요. 예지가. 그리고 그 안양시에 있는 그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어디 쳐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금도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 권한이 어때요? 크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CCTV가 있어요? 전화 있어요? 카톡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없나요? 암행어사 기껏해야 어쩌다가 도는 건데 그 암행어사 오는 것도 미리 뇌물 같은 거 써가지고 언제 올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암행어사 올 때만 싹 피해가지고 정치 잘하는 척 하다가 몰래 뭐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백성들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또가 가지고 있던 재판권을 따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재판하는 기관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대 판사, 검사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뽑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 가부개혁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자, 군사개혁. 자, 군사개혁을 하는데 군부대가 두 개 만들어져요. 하나는 훈련대, 하나는 시위대예요. 먼저 읽어보세요. 무슨 부대? 훈련대.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대? 훈련대. 또 하나는
시위대예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인데 훈련관이 지금 사령관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훈련대 사령관이 누구예요? 이거 한자 몰라 이거? 일본 할 때 일이잖아요. 훈련대 사령관이 누구라고요? 일본인이에요. 옛날 별기군이랑 비슷하죠? 시위대 사령관은 누구예요? 러시아 사람 아니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남자가 없구나. 자, 자, 민서가 군대를 갔어요. 여군도 있으니까. 자, 민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신병이에요. 훈련을 갔는데 일본인이 민서를 훈련시켜요. 일본어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 쏘는 거, 포복하는 거 다 일본어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군인들은 자, 봐봐. 그 군인들은 어느 나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국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일본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요즘 같으면은. 근데 그랬다고. 시위대는 러시아 미국인들이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 훈련대가 누구를 죽여요? 명성황후를 죽여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